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탭스의 기술 리딩 원 코र्스 1일차 수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개괄이죠. 그래서 교재 속에서도 0단원과 1단원을 들어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수업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1대1 컨설팅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수업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수업 순서를 보시면 이제 첫 번째로는 탭스 19의 5계명이라고 해서 그냥 5가지 법칙 비슷하게 알려드리면서 수업을 시작할 것이고요. 교재 속에서는 0단원과 1단원 들어가요. 아시겠지만 교재를 대충 훑어보셨으면 이 0단원과 1단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마음가짐의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배운다기보다는 정확한 기준 세팅, 마음가짐의 변화를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재가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은 부분입니다만 그래도 가장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2단원부터 19단원까지의 단원들의 내용들에 꿰뚫는 그 마음가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해 주셔야 되는 단원들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뭐 학습대별 학습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서 이 강의를 어떻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서 들으시면 되는지 설명을 드릴 것이고 마지막에는 이제 과제를 설명드리면서 뭐 1대1 컨설팅이라든지 그 외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 순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하나하나씩 그냥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순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탭스 19 5계명입니다. 탭스 19 5계명이기도 하지만 그냥 탭스의 5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뭐 탭스 19랑 탭스가 결국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공부할 때 마음가짐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조금 코 감기가 있어서 오리엔테이션과는 또 다른 매력의 목소리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아마 들으시는 데는 불편함 없으실 테니까 금방 낫도록 하겠습니다. 2강까지. 자, 하나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 첫 번째입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도 강조해 드렸다시피 탭스 성적은 영어 실력과 직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학생들의 평균 IBT 토플 성적이 115점이라고 해요. 120점 만점의 시험에서 115점인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연고대생들, 영어 특기자, 고연대생들, 영어 특기자생들의 평균 IBT 토플 신입생 성적은 117에서 118 정도입니다. 자, 하버드는 115, 우리나라는 117, 118. 자, 이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그 좀 우수한 학생들이 하버드생들보다 영어를 잘한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겠죠. 영어 실력은 물론 하버드생들이 좋지만 그 외의 것들을 우리나라 학생들이 훨씬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서 고득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탭스를 바라볼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영어 실력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실력과 문제 해결 능력이 동시에 동반되었을 때 그때 점수는 극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은 탭스 실력은 영어 실력이 아니다 라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입니다. 어휘와 문법은 최저 기준만 충족하자 이겁니다. 최저 기준. 아시겠죠? 저 965점인 제가 어휘가 81점이지 않습니까? 우선은 최상위권인 학생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상위권을 노릴 것이면 전국 순위권을 노릴 것이면 어휘는 80점이면 되고요. 문법은 90점이면 됩니다. 그 이상은 공부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 이상을 공부하려면 이제 나머지 두 파트가 안정적으로 만점이 나올 때만 학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일단 최상위권은 어휘 80, 문법 90. 딱 이 선을 최저 기준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지금 수업 수강하신 분들 중에 정말 최상위권을 노리시는 분들은 뭐 일부죠. 전부가 다 그걸 노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목표 점수에 맞춘 최저 기준을 제가 공식화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려요. 자, 목표 점수를 X라고 하겠습니다. 목표 점수. 여러분 뭐 700점이 목표입니다. 800점이 목표입니다. 이러면은 여기다 넣어두시면 돼요. X. 자, X를 목표 점수를 나누기 10을 해주세요.
10으로 나눠주세요. 네, 그리고 거기서 8을 빼주세요. 자, 이게 여러분의 어휘 그리고 문법의 최저 기준입니다. 아시겠죠? 800점입니다. 저는 목표가 선생님. 그러면 800을 10으로 나누세요. 그래서 8을 빼세요. 그러면 72점. 750이 목표입니다. 그럼 67점. 이런 식으로 이 공식 안에 넣으셔서 어휘와 문법은 거기까지만 공부하자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냐? 정말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 이런 상담을 받습니다. 아, 선생님, 저는 800점이 목표입니다. 근데 지금 어휘는 75점이고 문법은 77점 정도 나오는데 독해랑 청해가 좀 부족하고요. 전체적으로 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어휘를 공부해야 되나요? 문법을 공부해야 되나요? 아니면 독해와 청해에 올인하면 될까요? 이럴 때 고민이 되실 때 어휘와 문법을 공부해야 되나 고민이 되실 때 이 공식 안에 넣은 최저 기준으로 나는 그 최저 기준을 넘기니까 공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수치 제가 강의 시작할 때부터 끌고 온 공식입니다. 이 공식을 제가 최근에 또 검증까지 해냈습니다. 그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5번까지 다룬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이 점 꼭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선생님, 저는 지금 800점이 목표인데요. 지금은 한 550이에요. 근데 지금 어휘가 한 60점이고 문법도 60점이에요. 뭐부터 공부해야 될까요? 자, 최저 기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휘와 문법에서 이 최저 기준을 충족 못하면 거의 목표 점수를 달성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800점 아니면 안 되시는 분들은 일단 독해 능력, 영어 해석 능력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우선은 어휘와 문법에 집중 투자를 하셔야 돼요. 최대한 많은 시간을 쏟고 강의 듣는 시간 외에 그리고 과제하는 시간 외에 나머지 시간은 거의 어휘와 문법 공부에 치중을 해서 이 부분부터 최저 기준부터 먼저 충족을 해야 됩니다. 먼저 충족이 되죠. 예를 들어 800점이 목표인 학생이 72점이 충족이 되죠. 그 순간 여러분은 독해랑 청해에 올인을 하시면 그게 최단 기간 내에 목표 점수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정말 중요하고요. 지금 초반부터 지금 5개명 설명한다고 해놓고 지금 두 번째부터 정말 핵심 전략을 설명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목표 점수에 맞춘 공부 방향 짤 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어야 됩니다. 이 틀을 잡고 따라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목표 점수에 넣어서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 최저 기준의 한계선이 80점, 90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번 상당히 중요했네요. 뭐 5개밖에 없는데 5개 모두 중요합니다. 네, 3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자. 이것이죠. 여기서는 두 가지를 제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모든 내용입니다. 자, 제가 외국인 학생들한테도 탭스 문제지를 주면서 45분 동안 이걸 풀어봐라 라고 합니다. 그럼 처음에는 그 시간 개념이 없죠. 걔네는 처음 이제 시험을 치니까 자기 모국어고 오케이 I got it 이러면서 갑자기 시험지를 딱 받고 대충 설렁설렁 풀어요. 그냥 좀 집중해서.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한 30분이 경과했을 때부터 얘네들이 긴장하기 시작합니다. 왜? 시간이 알고 보니까 너무 촉박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막 불이 나게 풀고 그러면서 오답이 나오고. 외국인들조차 시간적으로 부담이 있는 시험이 탭스입니다. 여러분이 외국인의 그런 언어 능력을 갖지 못했으면 결국에 모든 내용을 읽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 읽고 문제를 푸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전략적으로 풀어야 돼요. 0단원과 1단원에서 그 이유를 설명드릴 것이지만 다시 오늘 배우게 될 0단원과 1단원에서 왜 이렇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것이지만 우선은 모든 내용을 읽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최소한 이 강의에서 배우는 쏘아보기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주제 찾기랑 빈칸 채우기. 얘네들은 절대로 지문 전체를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코렉트 문제는 다 읽어야 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음 강의에서 다루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아무튼 일단은 이 강의에서 배우는 모든 문제들은 모든 내용을 절대 읽으면 안 된다라고 미리 생각하세요. 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그게 편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해입니다. 이해.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돼요. 아, 이거 이해하고 풀어야지. 특히 문제집 푸실 때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집 풀면 괜히 막 분석하고 싶고, 뭐 이 지문을 뜯어내고 싶고, 막 모든 거 다 소화해내고 싶고, 해석하고 모든 문법적인 사항 그리고 어휘 다 자기 거 만들고 싶고, 그래야 속이 풀리고 다음 문제 넘어갈 수 있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풀이에도 직결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하는 순간 복잡해집니다, 문제는. 탭스는 절대로 여러분의 사고력을 평가하는 시험은 아니에요. 언어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머리가 어떻게 굴러가나, 이거를 과연 이해해낼 수 있나, 과학적인 사실을 절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해가 됩니다. 나중에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교재 속의 문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이 현상 내지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제대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그때부터 문제가 복잡해져요. 우선 이거는 미리 알아두세요.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방향성만 잡자, 이것입니다. 이거는 문제풀이 하면서 단원들 들어가면 더욱더 느끼시게 될 거니 우선은 꼭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배경 지식 사용 금물.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배경 지식을 사용하지 마십시오. 웬만한 언어 시험에선 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 이렇게 말할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탭스 출제위원들이 바보일까요? 탭스 수험생들은 지금 연령층도 다양하고, 10살짜리 꼬마도 보고 40세 아저씨도 보고 80세 할아버지도 봅니다. 근데 여기서 과연 이 배경 지식을 평가하는 게 이 평가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일까? 10살짜리 꼬마가 불이익이지 않겠습니까? 그쵸? 또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에 대한 글을 썼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분명히 모나리자를 전공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수험생 중에. 그러면 이 학생이 유리할 것이고, 경제에 대해서 정말 경제적으로 문제를 썼어요. 그러면 경제 전공 학생들이 유리하겠죠. 그리고 경제 전공 학생들은 자기 영어 능력을 배제하고 거의 그냥 이거를 현상적으로 그냥 문제 풀듯이, 경제 문제 풀듯이 풀려고 하겠죠. 자, 이렇게 되면 탭스의 취지랑 어긋나게 되는 것이고 어학 능력 시험이 아니라 경제 능력 시험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문제집 푸실 때는 배경 지식 사용해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는 문제 있습니다. 왜? 문제집이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는 거니까, 대충 그런 문제집들이 많으니까. 근데 시험장에 가서는 출제위원들이 출제하는 문제에서는 배경 지식을 사용하다가는 문제를 틀리게 됩니다. 오히려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도 함정을 파놓는 게 탭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 절대로 사용하지 말자. 꼭 명심하세요. 마지막으로 다른 내용 X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을 왜 써놨냐면 인터넷이 거의 이제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인터넷에 무엇이든 검색해보고 거기에서 정보를 얻습니다. 자, 이제 인터넷에서 탭스의 3개만 보겠습니다. 인터넷상의 탭스 3개. 거의 거대한 선진국 내지는 커뮤니티가 2개가 있습니다. 어떤 대형 어학원에서 운영하는 한 곳, 그리고 네이버 카페 한 곳. 일단 대형 어학원에서 운영하는 한 곳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의 이 어학원이 모든 정보를 통제합니다. 그렇게 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유리하고 불리한 내용은 이렇게 지워내고 이런 식의 구조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광고랑 대형 어학원의 광고로 인해 점점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자, 여기서 우선 첫 번째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두 커뮤니티가 들어가지 말아라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확한 탭스 학습을 위해서 여러분이 궁금한 그 탭스 방향성 설정을 위해서 거기에 올라가서 정보를 묻고 캐묻고 서로 질문하고 이런 것은 확실한 것은 그게 정말 제대로 된 정보는 아닐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웬만해서는 다른 탭스 준비생들한테 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탭스 준비생들은 또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학생들이 모두 뭐예요? 탭스를 아직 하고 있는 분입니다. 졸업하지 않은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목표 점수 달성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목표 점수 달성한 사람들한테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전문가한테 들어야겠죠. 그래서 저한테 그리고 어차피 이 수업 수강하기로 한 거 그냥 저인 전문가와 기존의 학생들, 목표 달성한 학생들이 따라온 그 내용만 믿고 따르면 목표 점수를 달성하는데 여러 방향으로 새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내용은 따르지 말자라고 써놨습니다. 자, 뭐 5가지 5계명이었고요. 다 간단했죠. 탭스 성적은 영어 실력이 아니다. 어휘와 문법 점수 최저 기준, 아까 그 공식, 그 다음에 모든 내용과 이해 둘 다 하지 말고 배경 지식 사용하지 않으며 그냥 믿고 따라라. 이렇게 5가지입니다. 탭스 19, 5계명 여기까지 하면서 2호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더 자세히 근거를 보여드리며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표가 있는데요. 이 표는 뭐냐면 이제 탭스에서 공식적인 웹씬이라고 해서 웹상의 매거진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받아온 자료이고요. 이 자료는 학생들의 성적을 지금 뭐 점수대별로 나눠 놓은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평균 점수를 이렇게 여기 써놨죠. 그래서 920점, 840점, 750점, 650점 뭐 요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놨냐면 각 점수마다 평균 파트별 점수를 써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하나씩 보실게요. 920점이죠.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그 공식에 넣어볼게요. 목표 점수 나는 920점이야. 그러면 920 나누기 10 하고 8을 뺍니다. 그럼 84점 정도죠. 보면 87, 84. 다음 여기 840점 거기 공식에 넣으면 뭐죠? 76점. 저 79, 75 이 정도. 그 다음에 750점이 목표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죠? 67이네요. 67. 그러면은 70, 67.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이고 뭐 여기 밑에는 볼 필요 없겠죠. 네, 뭐 목표 점수가 270점인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밑에는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지금 평균적인 수치입니다. 평균적인 수치. 평균적인 수치라는 것은 그 밑에인 학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공식에 넣었어도 우리 공식에 어느 정도 일치하죠? 지금 보시면. 우리는 문제 해결 능력이 없어도 그냥 이 정도 점수를 갖고 그 최저 기준의 점수를 갖고 독해 공부를 열심히만 하면 이 점수를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일단. 근데 거기에 문제 해결 능력까지, 우리 수업에서 배우는 문제 해결 능력까지 수반된다면 그때는 오히려 더 성적을 극대화시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그 공식, 제가 말씀드렸던 그 공식대로 믿고 목표 점수 설정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자료를 보기 전부터 그 많은 학생들을 1대1로 가르치면서 설정한 점수이며 공식입니다. 그게 최저 한계의 공식. 근데 요거를 1년 전에 보게 되면서 좀 더 검증을 할 수 있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몇 년째 계속 이어져 온 공식이니 여러분도 이걸 믿고 따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탭스 19 5계명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제가 문제풀이 순서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영단원 넘어가겠습니다. 2, 3, 1, 2 뭐 대충 보시면 뭘 의미하는지는 아시겠죠? 독해에서 독해 40문제에서 파트 1, 2, 3이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파트 3, 파트 1, 파트 2로 풀고 있었죠? 아니면 이런 걸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1번부터 차례대로 1, 2, 3 이런 식으로 푸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 자기 스타일대로 푸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요. 하지만 그것은 굉장히 한 3% 정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파트 1, 2, 3로 푸시는 분과 파트 3, 1, 2로 푸시는 분 모두 제대로 된 문제풀이 순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탭스 19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문제풀이 방식인지 설정을 해놨습니다. 파트 2, 3, 1, 2 순서입니다. 왜 파트 2가 두 번 나오죠? 요 2는 코렉트입니다. 코렉트. 네. 코렉트는 몇 문제? 10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파트 2에 코렉트 10문제를 가장 마지막에 풀고 이걸 제외하고는 주제 찾기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추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파트 3 왔다가 그 다음에 1번부터 차례대로 쭉 풀면 되는 겁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파트 3부터 파트 3, 1, 2로 푸시는 분들이 왜 파트 3부터 풀었다고 제가 아까 OT 때 말씀드렸죠? 왜 그랬냐면 사람들이 파트 3을 가장 많이 찍습니다. 그러니까 탭스의 그 평가 시스템에 따라서 파트 3이 배점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배점 높은 문제 잡으면 일단은 마음 편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찍으면 불리하니까. 이런 식의 논리로 파트 3이 가장 배점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답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자, 근데 이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만약에 5문제를 찍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뭐 10문제를 찍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예 전략으로. 여러분은 만약에 문제를 못 풀게 되거나 한 5문제 정도 찍어야 되면 주로 어떤 문제들을 찍으셨죠? 이때까지? 추론 문제 5문제를 찍으셨습니다. 추론 문제가 33번부터 37번까지 5문제인데 요 문제를 항상 찍습니다. 왜? 어렵다는 그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어렵지 않습니다. 5문제 중에 4문제는 쉽고요. 한 문제가 어려운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그거는 이제 추론 문제 다룰 때 리딩 2에서 다루는 부분이고 아무튼 일단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명심하세요. 또한 이 부분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찍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답률이 가장 높고 배점이 가장 높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추론 문제는 무조건 풀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주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추론 풀고 그 다음에 파트 3 풀고 그 다음에 파트 1 풀고 그 다음에 코렉트를 푸는 이 순서대로 가는 게 맞습니다. 왜? 가장 배점이 높은 추론을 앞에서 미리 풀어놓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파트 3은 파트 3대로 쉽기도 하고 배점이 낮은 건 아닙니다. 무조건 이 부분도 그냥 이어서 잡아주는 것이 좋기 때문에 같이 풀어요. 여기 추론 문제가 33번부터죠. 33번부터 37번까지. 바로 다음에 38번부터 40번까지 파트 3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주제 찾기는 16번부터 22번까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 풀 때는 16번을 펴서 16번부터 22번 6문제를 17번부터죠. 예, 17번부터죠. 네, 17번부터 22번까지 6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33번부터 40번을 푼 다음에 1번부터 16번을 풀고 나머지 코렉트 문제를 푸는 이 순서로 가야 됩니다. 선생님 왜 주제 찾기를 먼저 푸나요? 주제 찾기는 배점이 높진 않을 텐데 주제 찾기 일단은 배점이 높진 않습니다. 하지만 왜 먼저 푸냐면
큰 그림을 보세요. 여러분, 독해 문제를 풀 때 지금 독해 풀기 전에 뭐였죠? 어휘였죠. 여러분, 어휘는 여러분이 읽는 거예요? 찍는 거예요? 거의 뭐 마지막에 가서는 찍는 거죠. 특히 뭐 46번부터 50번 내지는 전체 시험 자체가 정말 문제도 많고 단어들이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서 그냥 단어 대충 보고 찍고 정신없이 넘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영어를 뭐 문장별로 읽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독해 문제 딱 피면 이게 처음에 잘 안 읽힐 겁니다. 시험장에서 그런 경험 무조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읽다가 좀 읽는데 버버벅대. 시동이 지금 켜지는 중인 거죠. 엔진을 지금 하는 중. 그러다가 뭐 한 문제, 두 문제 풀고 나서야 조금씩 잘 읽기 시작합니다. 자기 원래 페이스대로. 왜 그러냐면 어휘에서는 뭔가 읽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험 전체. 리스닝 뭐 안 읽지. 그래머도 뭐 좀 읽다가 말지. 그 다음에 어휘는 뭐 아예 찍지. 이런 식이니까 어휘에서는 그 독해에서는 읽으려고 해도 좀 버벅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주제 찾기, 가장 만만하고 불확실성이 없는 주제 찾기를 하면서 시동을 걸고 감도 일단 좀 어느 정도 키워놓고 그 다음에 추론과 파트 3으로 넘어가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먼저 잡고 가자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파트 1 와서는 이제부터는 쏘아보기를 제대로, 여기서도 쏘아보기 하지만 여기서는 제대로 전략대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코렉트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왜? 시간적으로 압박을 가장 그나마 덜 받을 수 있는 게 코렉트입니다. 우리의 문제풀이 루틴에 의하면 코렉트는 시간적으로 압박은 가장 덜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로 준비했습니다. 항상 이 순서로 풀어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풀어야 그 각 파트별 난이도 변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추론 문제 같은 경우가 매 시험 난이도가 비슷비슷해요. 왜? 어차피 사람들 찍고 많이 찍으니까 다 일정합니다. 딱 한 문제만 어렵게 내는 게 추론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어려운 거 나오면 당황하시잖아요. 추론은 그냥 일정합니다. 그래서 파트별 난이도 변동이 될 때에도 끄떡없는 이 접근법 2, 3, 1, 2. 여러분 앞으로 모든 연습 문제 실전 테스트 푸실 때 2, 3, 1, 2로 푸는 훈련을 계속 해주세요. 한 두세 번만 하시다 보면 이제 익숙해지실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2, 3, 1, 2 꼭 이렇게 풀자. 그래서 일단 첫 순서였는데 지금 탭스 19 5개명 다루면서 이 2, 3, 1, 2까지 다뤘습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전략적인 부분, OT에서 배웠던 그 5가지 출제자의 의도부터 지문 선택지, 전략, 그리고 영어 해석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전략적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이제 다음 영단원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재 펴주시면 됩니다. 영단원, 탭스가 원하는 정답의 기준입니다. 여기서는 이 단원에서는 진짜로 여러분이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일단 맛이라도 보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틀은 오늘 영단원에서 설정해 드리고요.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각 단원들에서 조금씩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틀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영단원이잖아요. 처음 이제 수업을 들어가는 겁니다. 앞으로 수업 동안에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 수업 진행의 틀 또한 여러분이 일단 이해를 하시게 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영단원을 보시면 교재 속을 뭐 펴보실 수 있으면 펴보시면 거기에 문제가 2개 나옵니다. 네. 영단원만 2개고요. 뭐 2단원부터 한 5개인데 이 2문제를 갖고 여러분이 이제 제가 수업 동안에도 풀어볼 시간을 드려요. 딱 40초 드리는데 그 시간 동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해설을 합니다. 네, 그거에 대한 설명 단원을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화면에 아마 뭐 이렇게 뭐가 뜨면서 40초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거에 맞춰서 교재 속에서 풀든 뭐 화면을 보고 풀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수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일시정지 누르실 필요 없이. 아시겠죠? 그러면 일단은 영단원 설명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문제를
풀어보시고 가실게요. 이미 오리엔테이션에서 다뤘던 문제긴 하지만 우선 한번 풀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40초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주세요. 자, 풀어보셨죠? 아마 40초라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닐 겁니다. 앞으로도 문제를 푸실 때 40초를 드릴 건데 그 시간이 넉넉치는 않아요. 하지만 그냥 그대로 푼 만큼 풀고 그냥 수업 설명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제 정답은 뭐 이미 풀었죠. 정답은 B입니다. 바로 한 문제 더 풀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 드리면서 수업 진행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한번 또 40초 동안 풀어주세요. 풀어보셨나요? 오늘 정답은 B입니다. B. 네, 또 B죠. 이거는 해설은 좀 이따 하겠고요. 바로 단원 설명부터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탭스가 원하는 정답의 기준에 지금 탭스식 논리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장에서 나오면서 아니면 문제집을 풀고 채점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신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탭스가 생각하는 거랑 내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른 것 같아. 이러시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탭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러면 파악을 하면 탭스가 어떻게 원하는지, 뭘 원하는지 파악을 하면 그럼 문제도 맞추게 되는 거죠. 제가 장담하는데 탭스 출제 기관인 서울대 탭스관리위원회의 그 논리와 제가 강의하는 논리는 일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싱크로율이 뭐 100%, 99%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일치하기 때문에 제가 강의해드리는 부분 그냥 그대로 탭스식 논리 이거였구나 생각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계속 세뇌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시험장에 가시면 훨씬 편하게 문제 푸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볼 건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리엔테이션에서 그 여자친구 예시 있지 않습니까? 네, 여자친구가 와서 김태희냐, 여자친구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출제자의 의도 파악해서 여자친구라고 골라내야지 그냥 자기 기준대로 김태희가 좀 더 이쁘던데 매력적인 오답에 빠진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여자친구라는 출제자의 마음을 파악하는 거였죠. 자, 탭스는 여자친구가 6명인 셈입니다. 더 많을 수도 있지만 독해 파트에서는 여자친구가 6명이에요. 빈칸 채우기 여자친구, 연결어 채우기 여자친구, 주제 찾기, 일치 찾기, 추론, 흐름상 어색한 문장 여자친구 6명입니다. 각각 원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맞춰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쏘아보기 문제들에 있어서만큼은 핵심 단서, 그 여자친구가 원하는 정답, 남자친구가 원하는 정답의 기준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단원들에 있어서만큼 문제를 풀 때 스스로 매번 외치셔야 돼요. 오케이, 지금 2번 문제니까 2번, 3번, 4번 문제는 좀 고민됐지만 다 빈칸 채우기 문제는 빈칸 채우기 문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면서 스스로 외치셔야 돼요. 아시겠죠? 당연하다 생각하고 시험장에서 잊어버리시면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시험장에서도 외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설명 들어가기 전에 각 파트가 6개 있고 각 고정된
문항수입니다. 네.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써놨습니다. 아까 설명도 드렸지만 1번부터 14번, 15번부터 16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각 문제의 문항수는 이렇게 돼요. 14문제, 2문제, 6문제, 10문제, 5문제, 3문제 이렇게. 일단은 이거는 그냥 단순 암기해 주시면 돼요. 이것도 문제풀이 할 때 도움이 되니 꼭 암기하세요. 뭐 20초밖에 더 걸리겠어요? 네, 암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업 때 다루는 빈칸 채우기 문제 14문제와 주제 찾기 문제 6문제, 총 20문제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 채우기 문제는 일단 탭스가 원하는 정답의 기준, 빈칸 채우기 14문제. 무엇일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빈칸을 왜 뚫어 넣을까? 그리고 그 부분이 무엇이길래 뚫어 넣을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뭐 문맥 유추 능력 이런 거는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풀이 할 때는. 내 문맥 유추 능력이 어때? 뭐 키워야지 뭐 이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지문이 있을 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장이 있어요. 그렇겠죠. 당연히 가장 중요한 문장 그리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장 분명히 이 지문 안에 어딘가에는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문장이 주제문이면 그 다음 문장 핵심 문장이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문장. 아시겠죠? 그래서 주제문과 핵심 문장을 그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문장이 주제문이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장은 핵심 문장이다. 또한 만약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 주제문이 아니면, 주제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가장 중요한 문장이 핵심 문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문 속에 핵심 문장은 무조건 들어가는데 만약에 주제문이 거기에 들어가 있죠. 지문 속에. 그러면 핵심 문장은 그 다음으로 중요한 문장이고요. 만약에 지문 속에 주제문이 없으면 핵심 문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빈칸 채우기, 빈칸 문제에서는 무조건 빈칸에는 그 핵심 문장이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문 가운데 가장 정보 가치가 높은 것이 어디에? 빈칸에 들어간다. 무조건. 아시겠죠? 이제 스스로 외치시면 돼요. 가장 정보 가치가 높은 것. 가장 정보 가치가 높은 것. 문제를 풀 때 좀 고민되면 가장 정보 가치가 높은 것. 이렇게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핵심이에요. 이게. 물론 이제 추 단원에서 빈칸 위치 접근법 들어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각 위치에 맞게끔 논리를 설명드립니다. 하지만 우선 말씀드렸죠. 틀이라고 지금은 틀. 그래서 그 틀은 바로 이거입니다. 지문 가운데 가장 정보 가치가 높은 것을 다루는 게 빈칸의 위치이자 빈칸 문제 전체입니다. 빈칸에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아시겠죠? 명심하시고 문제 푸실 때 이거를 스스로 외치시면 문제 맞추는데 조금은 더 수월해지십니다. 네. 이 틀 무조건 확립해 놓으셔야 이 틀 안에 다른 내용 넣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 찾기. 주제 찾기 문제는 뭐 뻔하죠. 주제 찾기. 뭐 말 그대로 지금 뭐 질문이 뭐예요? 주제를 찾아라 이거죠. 주제문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주제문을 찾으면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건 좀 싱겁죠. 지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문이 있을 때 그냥 뭐 문장이 6개 나온다고 할게요. 네, 6문장이 나왔습니다. 1, 2, 3, 4, 5, 6 문장. 그러면 이 문장들 중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 있죠. 또다시 예를 들어 여기 첫 문장이라고 할게요. 이게 분필. 네, 이게 바로 주제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장. 그리고 나머지 문장 중에 두 번째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또 다시 핵심 문장입니다. 여기는.
자, 너무나 당연한 거 같죠? 당연히 가장 중요한 게 주제문 아니고 그 다음은 그럼 뭐 핵심이라고 이름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 지문 속에 주제문이 무조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못 하셨습니다. 자, 이거를 다 읽으면 지문 전체를 6문장을 다 읽으면 대충 1, 2, 3, 4, 5, 6 문장 합쳐서 내용을 내 머릿속으로 어떻게 한번 굴려보면 모든 걸 다 들었으니까 주제가 뭔지 파악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한 게 여러분의 문제풀이 방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 다 읽고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서 오케이, 이게 주제야 라고 새로운 것을 도출해냈던 것이 여러분의 문제풀이 방식이었는데요. 다 읽고 뭔가 도출해내는 것은 추론 중에 5문제 중에 딱 한 문제라고 했죠. 주제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주제 문제는 이 6개 중에 가장 중요한 문장이 어딘지 찾으면 그게 주제문인 거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만 찾으면 그리고 거기에 핵심 문장 하나 더 읽으면 그게 주제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게 주제문이지 절대 뭐 다 읽고 오케이 내가 생각해 봤더니 이게 주제야. 이게 주제 문제 풀이 방식이 아닙니다. 핵심이에요 지금. 물론 빈칸 채우기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 문장 설명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한 문장만 찾는 것이 이 주제 찾기 문제의 핵심. 아시겠죠? 이 틀을 무조건 바꿔 놓으셔야 됩니다. 오케이. 핵심 문장을 찾아야 돼. 그리고 주제문을 찾아야 돼. 어떻게 찾아야 될까? 다 읽고 핵심 문장이 뭔지 생각해 볼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그 부분만 딱딱 걸러내고 다른 부분을 제거해서 주제문을 끄집어내고 바로 선택지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풀이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하시게 될 부분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풀 수 있구나 명심하시고 이제 앞으로 설명 드릴 때마다 덧붙이시면 된다. 아시겠죠? 네. 자기 혼자 말하고 자기 혼자 흥분하고 별의별 걸 다 하네요. 앞으로도 많은 걸 보여드립니다. 자, 핵심은 아무튼 주제문을 제대로 파악하자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주제문이라고 적혀 있죠. 바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문제풀이를 이제 직접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물론 아직까지 기술들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다 읽고 이제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고민할 때 이제는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갖고 정답을 고를 수 있고 이러한 선택지는 고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다 버리고 다른 거 다 없다 생각하고 딱 여기만 보겠습니다. 요 문장 Don't 빈칸 just call close fit at 4660542 이렇게 딱 한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이 지금 빈칸에 뭐가 들어간다라는 것만 한번 스스로 외쳐보세요. 빈칸에는 뭐가 들어갔었죠? 정보 가치가 가장 높은 것. 자, 일단 이거 필기 안 하셨으면 뭐 거의 빨리 필기하세요. 필기 꼭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보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이 빈칸에 들어간다. 그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정보 가치가 가장 높으니까 핵심 문장이라고 했고 그러면 don't 빈칸 don't hesitate any longer just call close fit at 여기 오케이. 그러면 이 광고 이 지문에 지금 핵심 문장이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전화 주세요. 이게 끝인가? 이게 핵심 문장인가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광고하는 게 무엇이죠? 우리가 너 옷 골라주겠다 아침에 이거지 않습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이게 광고글의 핵심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빈칸의 요지입니다. 정보 가치가 가장 높은 게 빈칸에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뭐 지금 광고글 특성상 정답의 유형 3가지를 배우면서 거기에 맞춰서도 이 C를 더 제거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배운 기본적인 틀에서도 일단 이 부분이 정답이 되며 이 부분은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틀은 딱 명확하게만 확립이 되면
이러한 좀 고민되는 선택지도 제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훈련을 하는 거고요. 비슷합니다. 요거도. 자, 이 지문에서는 뭐 나중에 또 다른 10단원인가요? 아마 여기 10단원에서 설명드리는데 뭐 여기 A라는 문장이 있고 B라는 문장이 있고 C, D, E 뭐 이런 내용 다 있지 않습니까? 선택지에서도 뭐 여기도 어떤 지문에 있는 내용이고 여기서도 지문에 있는 내용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다 많습니다만 정답은 왜 B냐? 왜 B냐? 왜 B냐면 주제문 그 문장이 결국에 이것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B인 겁니다. 아시겠죠? 주제문 그 문장 말씀드렸죠. 그 한 문장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고 그 한 문장이 결국에 B니까 정답이 B인 거다. 물론 이 부분도 지문에 있고 이 부분도 지문에 있다. 하지만 그 문장이 주제문이 아니니까 정답이 아니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이제 슬슬 고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좀 궁금해 하실 거고. 자, 오케이. 요것도 지문에 있다 했고 요것도 지문에 있고 요것도 지문에 있다 했어. 근데 왜 굳이 이 세 개 중에 이게 주제문이고 이거는 주제문이 아닌 뒷받침 문장이지? 이거는 내가 다 읽고 스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문이 드시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일 수 있습니다. 아직 1단원을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1단원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지 그 기본적인 또 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1단원 넘어갈 건데 한 번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답의 기준, 지금 탭스 1은 정답의 기준, 우리 쏘아보기 문제들에서는 빈칸 채우기나 주제 찾기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하나로 설명드릴게요. 지문을 다 읽고 핵심 문장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핵심 문장을 먼저 찾아내고 그 한두 문장만 갖고 그 두 문장만 보면 선택지에 있는 답이 보이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지문을 다 읽고 이거를 자기 나름대로 프로세스 시켜서 이게 주제문이지 않을까? 이게 빈칸에 들어가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선택지를 봤으니 그런 오답의 함정에 빠지는 거였다. 이겁니다. 앞으로는 여러분이 필기해 놓으신 그 빈칸 채우기 그리고 주제 찾기에 맞는 그 탭스가 원하는 정답의 기준 여기에 틀에 맞춰서 각 단원마다 설명을 더 나갈 겁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서 그 중요한 문장들을 찾아내는지 1단원에서 바로 넘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교재 넘기시고 쏘아보기 들어갈게요. 자, 0단원 탭스가 원하는 정답의 기준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지문 속에 분명히 가장 중요한 문장이나 그 다음 문장인 핵심 문장 속에 정답이 들어가 있구나. 그것을 끄집어낼 수만 있다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구나. 요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들으셨을 만한 탭스 19의 두세 문장, 두 문장 독해 패턴입니다. 이게 첫 두 문장 읽고 대충 지문 전체를 뭐 유추해가지고 대충 찍을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그 두 문장이 어딘지를 찾아내면 문제는 그냥 풀리는 100% 풀리는 그러한 문제풀이 방식이죠. 그래서 쏘아보기에서는 뭘 하냐면 쏘아보기의 그 의도는 무엇이냐면 그래 한두 문장 지문 속에 어딘가 있어. 어딨냐 이거죠. 쏘아보기에서는 그것을 발견해냅니다. 끄집어냅니다. 자, 지문 속에 있는 문장들을 일단은 쏘아보기 기본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문장만 있다고 할게요. 지문 속에 문장이 4개인데 각 문장마다 알고 보면 포인트가 있습니다. 포인트라는 게 뭐 어떤 개념이냐면 뭐 얘는 1포인트가 있고 얘는 뭐 3포인트가 있고 얘는 0포인트가 있고 얘는 1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라는 것은 그냥 강조 포인트라고 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객관적인 기준들이 있습니다. 딱딱딱딱 이런 거면 강조가 됩니다. 이런 거는 강조가 되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중 강조가 되고요. 이런 게 있어요. 그거를 포인트로 그냥 나타냈다고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어느 게 가장 높죠? 요게 가장 높죠? 그럼 이게 주제인 거예요. 이렇게 간단한 겁니다. 오케이, 포인트 그냥 너가 가장 높으니까 너 주제문 해. 여기서 뭐 예를 들어 얘가 2점이었으면 오케이, 너는 두 번째로 높으니까 넌 핵심 문장이야. 이렇게 푸는 겁니다. 쏘아보기의 그 목적은 이 포인트를 매기는 거죠. 5초 동안. 5초 동안 매겨주고 그 다음에 오케이, 너네 주제문과 핵심 문장이야. 둘만 읽고 풀게. 요겁니다. 그래서 쏘아보기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문이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5초 동안 눈동자를 빠르게 움직이면서 훑어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훑으면서 여러분은 뭐 지금은 훑어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자기 그냥 눈에 띄는 게 보이는데 앞으로 단원마다 이 단원에서는 이러이러한 단서들, 이 단원에서는 이러이러한 단서들을 배우시고 암기하시면 문제 풀 때 마치 여러분이 사람들 많은 데서 가족이 샥 보이는 것처럼, 가족 얼굴은 딱 보이죠?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런 것처럼 사람이 많은 사람 중에서도 가족들을 찝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들 근거들을 갖고 주제문이 어디구나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5초 동안 이 훑어내는 능력, 그리고 그것이 바로 쏘아보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문장 독해 유명하다고 했지만 뭐 쏘아보기가 가장 유명하죠. 그만큼 중요합니다. 쏘아보기. 그래서 뭐 1단원은 간단합니다. 쏘아보기가 무엇인지만 다루지 쏘아보기를 통해 뭘 잡아야 되는지는 아직 하나도 안 다루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인 설명 위주예요. 자, 쏘아보기 네, 여기까지죠. 그래서 이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문제 풀이할 순서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지문을 1순위로 뭘 했죠? 지문을 처음부터 읽었죠? 그냥 딱 지문 받으면 가장 처음으로 한 게 지문 첫 문장부터 쫙쫙쫙 읽어나가는 겁니다. 이제는 물론 첫 문장은 1순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0순위로 쏘아보기라는 것을 하고 이 0순위 쏘아보기는 5초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시겠죠? 요거를 일단은 미리 아시고 앞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쏘아보기는 무엇이냐면 5초를 투자해서 정확도와 속도를 둘 다 잡는 전략이다. 이미 설명 많이 드렸죠. 두 번째, 주제문 플러스 핵심 문장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이고,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읽을 필요 없다는 것. 이것을 인지해야 되고, 그리고 주제문을 찾기 위한 뭐 접근법, 감에 의존하는 것이 절대 아닌 접근법이다. 이겁니다. 아셨죠? 이게 바로 쏘아보기의 정의이자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시게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교재 속에 이제 펴보시면 뭐 쏘아보기 단서 해서 짤막짤막하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시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통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암기해 주시면 돼요. 그거는. 그리고 실제 쏘아보기에서 하나씩 발견해낼 수만 있으면 됩니다. 아직 뭐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발음이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 분들께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까지 탭스 문제집을 푸신 게 있다면 탭스 문제집을 한번 다시 펴주시고요. 거기에 여러분이 푸셨던 문제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정답과 연결되는 지문 속 그 한 문장을 밑줄 그어보세요. 모든 문제. 그 한 문장을 여러분이 미리 밑줄 그어 두시고 그 다음에 수강이 끝난 후에 다시 그 문제를 봤을 때는 이 문장이 그 핵심 문장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만약에 모르죠? 그러면은 둘 중 하나입니다. 문제집이 잘못된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집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제대로 학습 못한 거예요. 하지만 일단 미리 한번 밑줄만 그어주세요. 그 한 문장. 한 문장씩만 밑줄 그어 놓으시고 수강이 끝나고 다시 보시면 분명히 큰 깨달음이, 느낌이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쏘아보기 상당히 핵심이죠 또. 0단원과 1단원 모두 중요한 마음가짐의 변화였다. 재차 강조드리지만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구체적인 사항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쏘아보기는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바로 다음 이제 점수 대별 접근법 설명드리겠습니다. 2단원 넘어갈게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강의 같은 경우는 점수대와 상관없이 수강을 하는 부분입니다. 왜? 오리엔테이션에서 다룬 5가지 출제자의 의도, 지문 선택지, 전략 영어 해석 중에 영어 해석을 제외한 나머지는 여러분이 300점이든 950점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수강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은 뭐 점수대별 수준별 학습이 필요하지 않은 모두에게 필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마지막인 영어 해석 능력만 1대1로 다루지 않습니까? 그래서 1대1 그 컨설팅에 대한 부분은 가장 마지막 순서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고, 지금 다루는 부분이 이 4가지, 즉 우리 수업 동안 우리 수업 커리큘럼에서 다루는 단원들을 결국에는 전 점수대가 배우는 건 맞지만 점수대마다 어떻게 해서 어떤 부분을 초점에 두고 들어야 될지, 그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입니다. 크게 2가지 점수대별로 나눠봤어요. 첫째는 하위권, 중위권, 중상위권까지 묻고 그 다음에는 상위권 학생들입니다. 상위권 학생들이라 함은 한 850점 정도 이상을 목표로 하고 지금 성적도 한 800점 이상은 되는 학생들을 상위권이라 하겠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중상위권 아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하위, 중위, 중상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수업에서 배우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100% 집중하셔서 수강하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이제 이 속에서 여러분이 앞으로 2단원부터 19단원까지 모두 수강하시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틀을 2개 배웠잖아요. 정답의 기준 틀과 쏘아보기 틀. 각 단원마다 0단원의 틀에도 무언가를 넣고 1단원의 틀에도 무언가를 넣어서 계속 첨가, 추가해 나가는 식으로 수업을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을 때 그냥 오케이 2단원이니까 오케이 2단원 내용 뭐 그래 말해봐 한번 내가 다 받아갈게 이게 아니고 오케이 2단원이었어. 그럼 2단원에서 배운 거는 정답의 기준은 뭐였지? 그리고 지문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지? 이 생각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딱 이분법적인 사고랄까요? 이쪽에서도 하나, 이쪽에서도 하나. 네. 나눠서 2개로 나눠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분법적인 사고랑은 좀 다른 내용이지만 아무튼 0단원 정답의 기준부터 보면 정답의 기준을 봤기 때문에 결국에 선택지를 어떻게 내며 그 선택지에 맞게 지문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게 결국에 선택지 관련된 거죠. 정답의 기준은. 또한 1단원에서 배우는 그 핵심 틀은 바로 지문을 어떻게 쏘아보는지에 대한 쏘아보기 단원 아닙니까? 그래서 지문이 어떻게 전개되며 어떻게 해서 여기 강조점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 뭐 이렇게 보셔도 되지만 선택지와 지문 이렇게 나눠서 살펴봐도 우리가 앞으로 선택지를 내지는 정답을 어떻게 내는지 관련된 부분과 지문을 어떻게 보는지 관련된 부분을 매 단원마다 이제 앞으로 공통적으로 다루니 그 부분을 틀을 나눠서 매번 생각하며 학습해 보면 학습 효과가 가장 효율적일 겁니다. 중상위권 학생들한테.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이거를 계속 따라오시면 전혀 무리 없을 겁니다. 다음 상위권 학생들입니다. 또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릴게요. 상위권 학생들. 선생님 850에서 950 올리는 게 650에서 750 올리는 것보다 훨씬 힘들지 않나요? 자, 똑같은 100점인데 왜 더 힘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900점인 학생이 950점까지 올리는 게 정말 천지 차이라고 해요. 900점인 학생은 한 상위 1%예요. 근데 950점인 학생 올라가면 상위 0.0 몇 % 들어갑니다. 전국 상위 순위권으로 들어가요. 굉장한 차이는 있죠. 물론 체감 난이도상. 하지만 이 50점 내지는 60점, 70점 상위권들이 올리는 것은 단계별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스위치입니다.
불을 끌 때 우리가 그냥 불을 껐다 켰다 하지 뭐 불을 오케이 20% 켜고 뭐 이런 불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스위치입니다. 상위권일수록 스위치예요.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가짐의 변화 그리고 선택지를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그 힘만 있으면 점수는 갑자기 그냥 오릅니다. 지금까지 많은 학생들이 800점대에 머물다가 940점대, 944, 946, 948 이런 학생들 있는데 이런 학생들이 결국에 올렸던 게 그리고 이 학생들의 수강평을 읽어보면 수강 후기를 읽어보면 한결같이 뭐라 말하냐면 결국에 그 하나의 마음가짐의 차이였다. 그게 내 불확실성을 줄여주며 점수를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위권일수록 저는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일단은 영어 해석 능력은 이미 끝났죠. 최저 한계선은 넘었어요. 어휘 80점 정도는 되고 이런 학생들이 결국에 뭐만 하면 돼요. 남은 것은 그 5가지 중에 출제자의 의도 그리고 선택지 이 2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은 그 2개에 맞춰서 출제자의 의도 파악하는 거 먼저 그리고 선택지 바라보는 법 이 2개만 확실히 잡으면 점수는 훨씬 빨리 오릅니다.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800점인 학생과 900점인 학생의 뭐 그냥 전체적인 점수 분포입니다. 800에서 900 올리는데 굉장히 힘들지 않나요? 많은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자, 현실적으로 볼게요. 문법, 어휘 10점 올리는 것은 점수대와 상관없이 가능하겠죠. 어휘 이 정도 그냥 외우면 됩니다. 외우면 10점은 올라요. 문법은 더 쉽죠. 뭐 문법 학습법 따라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청해, 독해 이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보시면 100점을 올리기 위해서 독해에서 4문제 맞추면 됩니다. 4문제뿐입니다. 4문제만 맞추면 그리고 듣기에서 5, 6문제만 맞추면 더 맞추면 100점이 오르고 800이 900이 됩니다. 자, 이 4문제, 독해에서 4문제 내지는 그 이상을 만약에 내가 벌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벌기 위한 그 틀을 그리고 그 유형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다면 너무나 쉽지 않을까요? 상위권 학생일수록 정말 쉽다는 거예요. 이 스위치만 딱 켜지는 순간 4, 5문제 그냥 맞춥니다. 이 부분 확실하게 잡는 출제자의 의도 파악 그리고 선택지 파악 이 2개 위주로 무조건 수업을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케이 지문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거 다 이해하시면 돼요. 다 이해하시면 돼요. 어차피 지문 읽다가도 이런 게 눈에 보일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더 쉽게 풀리긴 하겠지만 결국에 여러분은 이게 없어도 뭐 꾸역꾸역 지문을 이해할 수 있긴 해요. 꾸역꾸역 어떻게 이해해서 읽어서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어도. 하지만 선택지에 가서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문제를 못 맞추는 겁니다. 이 부분 선택지, 출제자의 의도 이거를 확실히 잡으시면 어떻게 보면 득도라고 하겠죠. 득도하는 순간 그냥 스위치가 켜지며 최상위권 올라가는 겁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걸 다 듣는 게 맞지만 그 중에서 초점을 맞춰서 들어야 되는 것은 선택지 부분 그리고 내가 왜 그러한 오답에 미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내 잘못된 습관들 선택지 2개 고민하다가 2분 날리면 최상위권한테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생각해보시면 그리고 그 생각을 갖고 계속 수업 들으시면 무조건 스위치는 켜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상위권 학생들은 이대로 따라오시면 된다는 거. 뭐 950점 올라가는 데는 더 쉽다는 거 보여드리기 위해서였어요. 2문제만 더 맞추면 되는 거예요. 900점인 학생이 950 되려면 진짜 2문제뿐이에요. 2문제라고 하면 너 엄청나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2문제가 결국에 2문제 사이에서 각 문제당 선택지와 오답 하나 사이에 고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매력적인 오답 찍는 것 뿐이잖아요. 여기서 매력적인 오답을 안 찍게끔만 만들면 그거를 문제마다 2문제만 정답을 고를 수 있다면 950 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선택지 제대로 파악만 한다면 무조건 오른다.
이거를 지금 여기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결국에 뭐 중위권, 중상위권 이런 학생분들은 무조건 이대로만 따르시면 되는데 정말 안타까워서 상위권 학생들이 안타까워서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상위권에 대해.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벼룩이 뭐 30cm 지붕을 씌워 놓으면 결국에 며칠 후에는 30cm밖에 못 뛴다며요.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거기서 오케이 100점 상위권일수록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애초에 오를 수가 없어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따라오시면 되실 겁니다. 네. 점수대별 설명은 여기까지 드릴 것이고 또 중위권 학생들, 하위권 학생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상위권을 위한 강의 뭐 이런 건 아니죠. 지금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전할 메시지가 있었고 결국에 점수대와 상관없이 컨설팅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빡세게 어떻게 보면 시키는 게 하위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1대1 컨설팅 설명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지사항 및 1대1 컨설팅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순서 넘어갈게요. 자, 이제 1대1 컨설팅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수강생 분들한테만 진행이 되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다시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해석 능력을 잡기 위한 컨설팅이고요. 영어 해석 능력 때문에 제가 모든 학생들, 인강 수강생 모든 학생들한테 개개인마다 성적표를 분석해서 상담드리는 이 취약점을 어떻게 잡아라 라고 상담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5가지 항상 강조하는 그 출제자의 의도부터 영어 해석 능력까지 5가지 중에 이 영어 해석 능력에 초점을 맞춘 상담이기 때문에 우리 수업에서 배우는 이 4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탭스의 기술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 4개를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4개를 제외한 나머지 하나에서 여러 가지 교재도 추천해 드릴 수도 있고 뭐 추가적으로 아니면 뭐 어떻게 학습하세요 라고 다른 학습 컨텐츠도 제가 추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네.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의 성적표를 받아보고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영어 해석 능력 더 필요 없습니다. 내지는 요 부분이 필요합니다. 내지는 굉장히 하위권인 학생일수록 정말 기초가 아예 없죠.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는 이 단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러한 상세한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이 1대1 학습 컨설팅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성적표를 일단 최대한 보내주셔야 됩니다. 성적표를 보내주셔야 객관적인 수치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 영어 못해요. 영어 뭐 3년 동안 안 했어요. 막 이래가지고 뭐 대충 상담 드리면 알고 보니까 외국 10년 살다 오신 분인데 3년 안 해서 조금 감 떨어졌고 이런 식으로 영어 못해요. 이런 거는 주관적이죠. 객관적인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탭스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다른 시험 성적표 보내주세요. 무엇이든 일단은 보내주세요. 성적표면. 그래야 객관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탭스 시험을 안 봤으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수강 기간이 70일이죠. 70일 동안에는 최소한 탭스 시험이 3번 있고요. 뭐 많을 때는 4번까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3번까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탭스 시험을 한 번이라도 미리 빨리 보고 그 성적표를 저한테 발송해 주시면 그거를 토대로 또 상담을 진행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어디에 보내느냐? 네, 주소는 여기 있습니다. taps19revolution@gmail.com입니다. 제 개인적인 계정이고요. 상담을 위해서 만든 계정입니다. 항상 상담만 여기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친구 시켜가지고 막 보내라, 너도 보내라 이렇게는 안 되는 게 어차피 수강생들한테만 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말 친절하게 일일이 뭐 2페이지짜리 상담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정확한 진단은 내려드리지만 거기에 맞는 내용들만 딱딱딱딱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추가 질문이 있으면 주시면 되고 저도 조금 뭔가 미흡하면 그 정보가 미흡하면 좀 더 요청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시겠죠? 간략하게 나갈 것이고 뭐 답장이 여자친구 애인이랑 카카오톡 할 때 그 속도만큼 빠르진 못해요. 절대.
뭐 며칠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만 분명히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정말 제대로 된 효율적인 공부 방향은 설정해 드릴 것입니다. 제가 직접 하기 때문에 제가 직원들을 이용하면 뭐 진짜 10분 내로 답장 드려라 라고도 시킬 수 있습니다만 제가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우선은 이메일은 그 제목은 통일해야 돼요. 이 제목 틀에 어긋나면 일단은 그냥 삭제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스팸이 많아요. 일단 지메일이. 그래서 삭제를 하니까 요 틀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대괄호 열고 등록된 이름. 뭐 웬만해서는 성함이겠지만 뭐 닉네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거기에 닉네임 하고 괄호 닫고 그 다음에 학습 컨설팅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게 이메일 제목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홍길동 학습 컨설팅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제목으로. 그 다음에 내용 자체는 뭘 넣어야 되냐. 일단 7가지인데요. 네, 이렇게 7가지입니다. 첫째, 성함. 이 등록 이름이랑 성함이랑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 성함 무조건 명시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이, 휴대폰 번호까지 명시해 주세요. 뭐 불편하시면 개인정보 요즘 문제 되는데 휴대폰 번호 이런 거는 제외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혹시나 휴대폰 번호로 연락드릴 일이 있을 때는 요거 보고 휴대폰으로도 연락드릴 수 있기 때문에 명시하시면 뭐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성적표는 최대 3개까지 3장의 성적표를 스캔해서 내지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바탕으로 정확한 분석을 내립니다. 여기서 일단 성적표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으면 다른 성적표라도 보내주시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단은 최대한 빨리 탭스 시험 하나라도 준비 안 됐어도 응시하시고 그 성적표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리고 성적표라는 것이 간혹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저 파트별로 요거예요. 점수. 이렇게만 딱 보내주시면 절대로 뭐 어떻게 방향성 설정을 못합니다. 대충 요 정도 점수 떼시구나는 알겠지만 그냥 성적표 전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나와 있는 상세 퍼센티지 이런 것까지 다 찍어서 보내주세요. 그래야만 제대로 된 분석이 가능합니다. 각각의 퍼센티지에 맞춰서도 분명히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찍어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표 점수도 보내주세요. 네, 목표 요 정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탭스 공부의 이유, 탭스 준비하는 이유죠. 의전원, 치전원, 아니면 대입시, 뭐 대학원 다양하겠지만 아무튼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필요한지도 여기에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동안 공부해온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그동안 공부해온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 했더니 정말 자신의 인생에 영어 쪽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정말 뭐 거의 소설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한 2-3페이지. 읽는데도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렇게 해왔습니다. 뭐 어떤 학원을 다녀봤고 아니면은 학원 안 다녀봤고 어떤 교재로 공부해 봤고요. 뭐 이런 이 정도의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이거를 다 종합해서 결국에 보고 평가한 다음에 요 방향성으로 나가면 되겠다라고 제시해 드리며 뭐 다른 교재들 내지는 다른 자료들을 드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정도 자료 갖고는 아직 파악이 안 된다 하면 뭐 추가 질문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뭐 어찌 됐건 요것만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을 드릴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또 다시 답장을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수강생에 한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 그 70일 동안은 사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일단 무조건 처음에 성적표 보내주시는 거는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되어야지만 앞으로 이 영어 해석 능력까지 잡고 결국에 성적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뭐 분명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귀찮으니까 안 해야지. 뭐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하시면 좋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은 첫 번째 강의 여기까지가 이제 뭐 과제 속에 들어간 거죠. 정말 과제입니다. 여러분께 꼭 하세요. 네. 첫 수업은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 일단은 0단원 들어가기 전에도 탭스 19 5개명 다루면서 5가지 다 중요했었죠. 하나하나씩 일일이 보시면서 다시 복습하며 암기 정도 해주시고 0단원에서 정답의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그 두 가지 둘 다 중요하다. 지문 속에 있는 문장들이 있는데 그 문장들을 끄집어내면 그 두 문장, 주제문과 핵심 문장이 정답으로 이어지는 게 쏘아보기 문항들 빈칸 채우기와 주제 찾기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쏘아보기에서는 그래 그 두 문장 중요한 거 아는데 어떻게 찾아내는지가 쏘아보기다. 쏘아보기는 5초 동안 훑는 거고 앞으로 배우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점수대별로 일단 중위권, 중상위권까지는 상관없이 모든 거 다 보면 되는데 거기에서 보실 때 틀, 선택지와 지문의 틀에 맞춰서 매 단원을 학습하면 되고 그 다음에 상위권일수록 선택지와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학습하면 되겠다. 마지막으로 1대1 컨설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 형식에 맞춰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답장을 드리도록 하겠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 과제니까 과제까지 하시고요. 이제 실질적인 첫 수업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첫 수업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 때 뵙겠습니다.